여건이 아주 좋다는 동네에서도 최근 문을 닫아 임대 문의 벽보가 붙어있는 가게들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빈 가게들이 늘고 있는데도 천정부지로 오른 임대료는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지 화요일에 오아시스 함께 해주시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이 극한으로 표출됐던 게 그 서촌의 궁중족발 그렇죠. 사건, 그 이후로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 보호 대상도 이제 크게 늘어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실은 5년간의 임대차 계약 보호 기간을 이제 10년으로 2배로 늘렸죠. 네. 근데 그런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보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이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서울의 웬만한 매장들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질 않았거든요. 네. 그 기준이 환산 보증금이 서울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 6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너무 낮다. 네. 이런 얘기였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상권이라는 곳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환산 보증금을 살펴보니까 강남이 11억, 마포 서초가 8억이니까 전부 기존 법률대로라면 보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실제는 저런데 법에서는 6억까지만 보호를 해준다. 그러니까 워낙 비싼 임대 매장을 하는 분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였는데 워낙 그 임대료가 오르면서 네. 보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 됐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가 지난주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호 대상을 예.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 환산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그렇죠. 용어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법률적인 어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보통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월세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보증금으로 월세를 한번 돌려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 네. 몇 퍼센트 이율을 적용해서 이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느냐 이런 고민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관행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그동안 연리 12% 이자를 적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전월세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우는 거꾸로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이게 환산 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3억 원 보증금에 월세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3억 원 하고 300만 원 곱하기 100 해서 역시 네. 3억 원 해서 6억 원이 환산 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네. 기존의 서울은 6억 1천만 원이 이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예. 네. 그러니까 이 환산 보증금은 그 임대료라는 게 월세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전세금 개념으로 좀 이렇게 환산해서 상가의 비교할 경우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한 그렇습니다. 개념이다. 이렇게 법률적인 보면 될까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공통된 이제 기준을 만들어 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하는데 그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말하자면 현실화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수 시행령을 있겠네요. 개정했는데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 1천을 9억으로 올렸고요. 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 보니까 꽤 올라갔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든가 부산권은 6억 9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지금 표가 나오고 있죠. 네네. 그 외에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 그 외의 지역이 3억 7천만 원 정도로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은 자영업자, 임대차 계약을 맺는 자영업자의 95%가 네.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게 되면 보호 대상이 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계약 기간이 10년으로 보장되는 것 외에 또 어떤 혜택들이 한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를 더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임대료 인상률이 그 10년 보호 기간 내에 계약 갱신 때마다 5%로 제한이 됩니다. 네. 이건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주택은 2년이죠. 네. 그러니까 계약 갱신 때마다라는 얘기는 보통 2년에 한 번 계약을 하니까 2년에 5%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건물주들과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명한 법 해석은 계약 갱신 때 5% 이상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제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전세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혹은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담당했던 분들이 월세로 돌릴 때 어떤 그 적용되는 이유를 상한이 정해지게 돼요. 이때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행적으로 12%를 네네. 적용하는 게 아니라 12%하고 기준금리 곱하기 4.5 해서 둘 중에 낮은 걸 적용해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니까. 네. 지금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한 배율이 4.5거든요. 네. 그러니까 1.75%가 기준금리에 4.5를 곱하면 한 7.8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2% 적용되는 게 아니라 7.8%가 네, 적용되니까 3억을
돌리면 12%를 적용하면 300만 원이 되는데 네. 이 7.8%를 적용하면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더군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임대료 관련 설명 조금 이제 수식이 나오고 복잡했는데 현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서울 시내에도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임대조차 되지 않아서 비어있는 상가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이 경기 탓만일까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옵니다. 주택 쪽은 상당히 통계가 발전해서 우리가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한국감정원 같은 곳에서 지표들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분석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데 왜 주요 상권 길 가다 보면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문의라는 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공실 점포도 늘고 있고 지금 이제 상가 업계에 따르면은 공실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래요. 지금 상가 공실률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상당히 높네요. 열에 2개 정도가 지금 공실률이다. 그러니까 빈 점포다 그런 뜻입니다. 네. 뭐 강남은 아직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 경기가 안 좋아서겠지만 또 하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적하는 게 이제 점포에 와서 예전처럼 사질 않는다는 거예요. 점포에서는 구경하고 네. 거기서 인터넷으로 최저가 확인한 다음에 집에 가서 혹은 사무실에 가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니까 네. 그걸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오프라인 매장 패싱이라고 그러는데 네. 오프라인 매장을 그냥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매상이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매장을 운영할 처지가 아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탓도 분명 있겠죠. 뭐 예를 네. 들면 외식 프랜차이즈 매출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어떤 외식을 줄이고 그런 경기의 탓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근데 듭니다. 이제 화장품 업계, 특히 이제 요즘 길거리에 많았던 그 화장품 로드샵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게 많이 문 닫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프라인 매장 패싱 때문에 화장품을 이제 길거리에서 안 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기 네. 때문에 그런 점포가 거의 명동상권 같은 데서는 하루에 하나 이상씩 이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는 사실 좋다가도 나빠졌다가 또 다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 소비 행태라는 건 한번 바뀌게 되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좀 네.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동이나 홍대는 또 다른 이제 어떤 요인을 지목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는데 네. 흥미롭더라고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그분들 네. 버스에 이렇게 몰아놓고서 가서 강제로 쇼핑시키다시피 예, 했던 예. 한국 명품관이라는 일종의 가건물 같은 데가 있었는데 그런 쪽 임대료를 많이 높여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런 분들이 건물주에 접근을 해서 기존 임대료 2배, 3배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좀 다오해서 한 2, 3년 반짝 팔고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높여놓은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명동이 대표적이니까 주요 상권 임대료를 보시면 2011년 이후에 벌써 거의 2배까지는 아닙니다. 상당히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같은 게 사라지고 한국 명품관 같은 반짝 상가들이 사라지면서 임대료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자영업자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식으로 보면 네네. 이 공실률이 높아지면 말하자면 상가 공급이 많이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낮아져야 떨어져야죠. 될 것 그게 시장 같은데 원리고, 그렇지 네.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건물주와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차라리 새로 들어오는 신규 이제 임차인한테 렌트 프리를 몇 달 주는 거예요. 몇 달간 안 받을 테니까 임대료는 그냥 높은 채로 유지해 달라. 아,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완전히 그 적자 상황으로 돌변하기 전까지는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권리금이 보장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약 갱신 6개월 전까지는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좀 어려워도 유지하면서 네. 새로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을 부담하겠다는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면 그분들한테 권리금을 많이 받아서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망하진 않고 그러나 이제 영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점포, 빈 점포만큼이나 이게 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네. 둘 다 건물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망한 상태인데 사실은 네. 그냥 임대료를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고 이런 게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간다. 이런 게 지금 상권 분석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또 이 상가 임대료가 잘 떨어지지 않는 데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예, 있던데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완전히 안 가는 건 아닌데 어떤 상권에 계속 그 큰 손으로 남아있는 건물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창업하시려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그 상권에 대해서는 뜨내기거든요. 왔다가 망하면 또 떠날 가실 분이니까.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어떤 분한테 더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상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 부동산 중개업소 하나를 선정해서 건물주들이 건물 관리를 아예 다 맡겨요. 아, 네. 그러니까 임대료를 높게 유지하고 뭐 임차인이 장사를 잘하건 못하건 이건 별 관심이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도 많이 늘고 있는 거죠. 이런 행태도 사실은 높아진 임대료를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이 최근 몇 년 사이 자주 들리는 단어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상권이 성공해서 임대료가 오르면 원래 그 상권을 성공시킨 그 원상인들이 오히려 쫓겨나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상권의 특색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제 건물주까지도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럴 수 그런 있습니다.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은 포토그래퍼, 이 사진 작가들이 일궈놓은 상권이거든요. 네. 근데 임대료가 많이 뛰면서 인기를 끌면서 이 포토그래퍼들이 다 쫓겨나다시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럽이나 락 밴드들이 예술가들이 일궈놓은 홍대 상권도 역시 예.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임대료가 계속 뛰다 보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 장사를 해선 감당이 안 되고 네.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운영하는 플래그십 스토어라 그래서 네. 홍보나 전시용 공간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그 상권의 주체였던 자영업자들은 다 쫓겨나게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권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예. 뭐 이제 홍대도 그렇고 가로수길도 그렇고 경리단길도 대표적이고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압구정이 한때 굉장한 인기가 그렇죠. 있었어요. 예. 대학 상권으로는 신촌이 대표적이었는데 여기는 아예 지금 다 몰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뒤늦게 부랴부랴 이제 자율협약이라는 걸 맺고 압구정은 30% 임대료를 깎아주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맥이라는 게 한번 죽으면 상권이라는 게 한번 유행해서 뒤처지면 다시 살아나는 게 쉽지 않아요. 떠났던 신촌, 분들을 그렇습니다. 돌아오시게 하는 건 정말 힘든 어렵죠. 신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5년간 더 이상 임대료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자율협약도 했는데 네. 그쪽을 찾는 분들은 다시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건물주나 이제 임대인들도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낮추질 않으니까 이게 참 네네. 어려운 대목이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런 상생을 추진하는 노력은 상당히 계속 네.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응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임대료가 폭등하는 이 구조적 문제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특히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해 이제 자영업 대책 일환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올해는 아마 이 임대료 인하를 도모하려고 노력할 텐데 정부에서도 네.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 임대차 계약 보호 기간 늘리고 대상을 늘려도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크게 한 서너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이런 형태의 계약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만 개런티하고 보증하고 네. 매출의 15%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아, 경기가 매출에 좋아지면 연동해서. 임대료도 다시 오르는데 예, 예. 대신 뭐 최소 월 300 이런 식의 기준선은 마련해 놓고 그보다 떨어지면 300은 제공하는데 경기가 좋아져서 매출이 늘어나면 이제 다시 임대료도 올라가는 네. 이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합리적이네요. 지금 좀 많이 늘고 있다 그래요. 상권별로. 두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금 갈등 관계인 이유는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서로의 인센티브가 같다는 그 어떤 이해관계를 심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다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하면서 임대인들에 대해서도 그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 돼서 어떤 혜택을 받을 때 지원 네. 대책 혜택을 받을 때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래서 건물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면 빈 사무실로 놀려놓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낮춰서라도 사람을 들여서 예, 예. 장사 잘 되는데 관심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가 가끔씩 내는 의견이긴 한데요. 네. 이 부동산 업계가 너무 건물주 편만 드니까 네.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려는 임차인 쪽하고 빌려주려는 임대인 쪽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완전히 이제 다른 편이 돼서 서로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계약을 해주거든요. 그럼 건물주 편만 드는 이제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수료는 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네. 이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이거는 또 거래 숫자가 늘어나니까 상당히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이어 올해에는 자영업자 활성화 대책이 임대료 현실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과 법만으로 풀기 쉽지 않은 문제지만 계속 보완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